밝혔습니다. 이처럼 모은 성금으로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년 3개월여 만에 교실과 기숙사, 화장실, 강당 등을 갖춘 학교가 준공됐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학교 준공을 계기로 두 나라와 두 지역 사이의 교육,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국 박소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CT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부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국회의원 총선 4월 15일 치러지죠. 내일로 딱 90일, D-90일입니다. 자, 사실상 뭐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이제 각 정당과 후보들, 예비 후보들이죠, 현재는요.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이 총선 시작과 함께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4.15 총선 이야기,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정가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현 유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보이는 라디오는 지금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첫 주에는 신년대담 방송으로, 또 둘째 주에는 이 사제부재 서품미사 저희 중계방송 관계로 좀 장비 때문에 못 뵀는데, 오늘 좀 새해 한번 우리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작년에가 돼지띠였잖아요. 네. 대야지라는 뜻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대야지 예. 그랬었는데 올해는 뭐 경자년이라 딱히 그 여성의 이름이 좀 들어가서 경자년. 편하기가 좀 그러는데 뭐 역시 새해도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도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죠. 뭐 이제 4.15 총선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이면 자, 뭐 이 석 달 동안은 유권자의 국민들이 완전한 주인 대접받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90도 인사도 받아보고요. 자, 먼저 이제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이 총선 준비 상황 한번 쭉 짚어주시겠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요. 일단 이제 선거의 시기에는 이제 뭐 국민들이 그나마 좀 대접을 받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 이제 선거가 이제 보통 출마하는 후보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만의 리그가 된 게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선거가 축제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지지자와 출마자들만의 리그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좀 국민들이 촉각을 좀 세워서 좋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그래야만이 좀 국회 의욕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정해진 코스죠. 타임 스케줄을 보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재 영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대통합, 이게 이제 그동안 진보에서 많이 했던 그 행태를 네. 보수 세력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늘 분열돼 가지고 선거 직전에 통합한다거나 아니면 선거 연합 형태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보수가 새롭게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 대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도 세력, 이게 대한신당이 얼마 전에 창당이 됐고, 그렇습니다. 예. 현재 손학규 대표로 한 바른미래당이 있고, 정동연 대표로 인한 민평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가장 지금 빨리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인재 영입도 속속 좀 발표하는 네네.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뭐 자유한국당, 자한당의 경우에는 보수 대통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핵분열됐던 보수가 다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도로 새누리당, 예전의 새누리당, 도로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꽤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좀 많이 일단은 바뀌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하나의 예, 변수죠. 그걸 빼버리면 도로 새누리당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보수의 본인 이름 내린 거를 오르내린 거를 경계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독자 세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안철수 전 대표를 뺀다면 도로 새누리당이죠. 네,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지고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그때 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새로운 인재가 아직 크게 보이진 않고 여기에 이제 변수라고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느냐 네. 이것밖에 없죠 뭐. 자, 여기 지금 안철수 전 네. 대표 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제 대표는 적극적으로 이 안철수 대표만 이제 만약에 자기 당에 오기만 한다면 모든 걸 다 맞춰주겠다. 안철수 쪽으로,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일부 보도를 보면 신당 창당 일주일 내도 뭐 창당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뭐 중앙발로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창당을 선택할 것인가, 기존의 정당으로 몸을 담을 것인가,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 제가 열흘 전에도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가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이미 좀 선택을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굳이 헌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새 집을 새로운 지어서. 집을 지을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철수라는 네임밸류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그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10%든 뭐 15%든. 어찌 됐던, 예. 예, 그 정도면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뀐 선거법 제도 이게 활용이 가능해요. 네, 여기서 일정 정도의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석을 확보하면 독자 생존이 가능하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굳이 예, 바른미래당으로 가지 않을 거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과 그다음에 보수 대통합을 통한 보수당과 그다음에 중도 통합이라는 이 세 개의 큰 스펙트럼을 본다면 이 중에 하나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당을 만들더라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따 뭐 대한신당 이야기했지만 대한신당에서는 지금 민평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의 통합 논의를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안철수 대표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도 통합에도 끼지 않고 또 다른 독자 신당으로 안철수 대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도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도 통합도 아니고 보수 대통합도 아니고 아닌. 안철수만의 색깔을 가지고 예.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네. 좀 안철수만의 색깔을 말씀하셨는데 네. 안철수만의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중도에 쪽입니까? 대한 색깔이 예, 이게 중도에도 실패를 했죠. 그렇죠. 네, 중도 보수를 지향했던 바른미래당을 창단했고 어쨌든 간에 그 창업자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실패로 끝나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더 쪼개질 수도 있겠지. 이념 스펙트럼. 옛날에는 진보 보수, 그렇죠. 이제는 진보 중도 보수. 보수. 여기에 더 넓힌다면 예, 중도 보수든 뭐 아니면 진보에 가까울지. 근데 진보는 사실 예, 이미 정의당과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단단해요. 네. 이게 보수 좀 끼어들 쪽에서 틈은 없고. 예, 어디 보수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저는 한 축에 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찌됐든 이제 4.15 총선은 네. 예전에 진보 대 보수, 여야 거대 정당 두 당으로 싸우던 그런 승부에서 상당히 지금 다당제 구조로 가는 형국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정말 예측 불허의 그런 한판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전반적인 판세랄까요? 현재 추세로 보면 진영 논리가 우세해요. 네. 진보와 보수. 또 이렇게 가려고 해요. 거대 정당 중심으로 가려는 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통합 논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도 보수라든가 이게 왜 조금의 가능성이 있냐면 여론조사를 보면 무응답 비율이 30% 40%예요.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상당히 높죠. 봐도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표를 주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유권자를 잡을 수 있는 네. 카리스마나
정당으로 출연된다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이제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 거죠. 예. 자, 뭐 4.15 총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여야가 큰 북동위로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창당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당을 들어가든지 어떠한 그 좀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과연 이른바 군소정당들이 어느 정도의 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 뭐 그 정도가 관전 포인트일 텐데, 시야를 좀 우리 지역으로 좁혀보죠. 네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이제 대한신당이 지난 12일인가요? 이제 네. 창당을 하고,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내일부터 D-90일 호남 대장정에 들어간다. 광주 전남 지역을 샅샅이 훑겠다. 뭐 이런 이 자료를 보내왔던데, 먼저 대한신당 창당 4.15 총선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당의 조건은 뭐냐면 일단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처럼 인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대한신당을 대표할 간판 스타. 이게 일단 부족해요. 네, 두 번째, 정책적 아젠다가 없어요. 네, 이게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문재인 전선을 걸고 총선을 맞이하겠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정 정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럼 대한신당은 뭔가 뭐 호남 석권인가, 강주 전남을 석권하기 위한 것인가, 뭐 그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총선용인가? 그렇죠. 예, 다음에 세 번째 비전이에요. 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호남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어떤 비전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아직 모호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신당이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또 두 가지 이상 가져가야죠. 네, 인물이 없다면 나머지 두 개라도 채워야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세 가지가 채워졌을 때는 저는 약간의 폭발력이 승산이 있다. 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물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대한신당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선거법에 네. 저촉은 되는 거 아니라는 가정하에서요. 이제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대한신당 왜 인물이 없냐, 원장님. 박지원 의원도 있고, 천정배 의원도 있고, 뭐 5.18 하면 뭐 대표적인 최경환 의원도 있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스타 의원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올드하다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 그렇죠. 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층이라든가 무응답 비율이 높은 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주 전남이 약 70%까지 가요. 네, 그러나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반비례를 해요.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이 30% 넘는 후보들이 한두 명, 한 명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이 강주 전남 유권자들이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틈에서 인물 경쟁력으로 가야 하는데 기존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식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래서 뭐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의제라든가 뭔가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백마탄 왕자가 좀 나타나길 바라는 네. 이 여론도 있단 말이에요. 음, 거기에 대해서 맡겨놓은 거죠, 지지를. 근데 막판에 가면 정 없으면 이제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가겠지만 현재까지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모른과 무응답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일정 정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정당이 말씀하신 새로운 인물, 간판 스타급 인물 또는 정책적 아젠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부동층이 바로 기존 정당으로. 기존 정당으로 쏠릴 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좀 한계성이 있군요. 네. 그리고 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막판까지도 이 새로운 그 대안들 제시 못하면 이분들이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정당으로 갈 확률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한 달 정도 지나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러겠죠. 하위 뭐 20%, 네. 뭐 30%를 무작위적으로 공천 학살에 진행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현역 의원들이 또 이합집산해요.
자유한국당으로 나와서 새로운 신당에 몸을 담든 민주당에서 나와서 제3의 정당으로 갔든 이때 또 한번 요동을 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정확히 본다면 한 달 정도 뒤면 판세가 읽어지겠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까지 그 모름무궁당 부동층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렇습니다. 네. 우리 최윤철 님께서 또 어플 토크를 통해서 문자를 주셨네요. 늘 애청해 주시는 우리 왕팬이시죠. 새해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들도 늘 정성을 다하는 방송으로 우리 청취자 그리고 최윤철 님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문자 감사드리고요. 시내버스에서 늘 애청을 해주셔서 더욱더 청취율 증대에 막강한 또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최윤철 님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질문 하나 네. 드려보죠. 이거 지금 원고에 없는 겁니다. 지금 네. 계속 지금 둘이서 이야기 나오는 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요. 광주가 됐건 전남이 됐건 전략 공천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소병철 전 이제 고검장. 고검장 네. 출신이죠. 여기 뭐 인재 영입을 해와서 광주 지역 뭐 전략 공천설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 몇 % 정도로 보십니까? 크다고 보십니까? 늘 그 강주 전남이 전략 공천을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강주 전남은 전략 공천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인데.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일단 연동형 비례대가 도입이 되면서 비례대표자 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줄 자리가 그만큼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 그 줄 자리가 확실한 지역 강주 전남이 이제 민주당 무조건 아니죠. 열심히 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강주 전남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예, 왜냐하면 좀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겠죠, 당에서는.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도권에 어디 가서 다시 처음부터 표밭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강주 전남에서 민주당이 앞서가면 다음에 유리할까요, 안 유리할까요? 다음 행보에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강주 전남이 민주당이 압승해 버리면 예. 이게 수도권에 영향을 줘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강주 전남이 압승을 해버리면 호남이 또 고립돼요. 네. 그리고 당에서 봤을 때 강주 전남이 똘똘 뭉치면 반작용이 일어나요. 오히려 수도권에서. 더. 예. 또 도로 호남당이다. 예.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예. 두 가지 의견이에요. 한두 석, 몇 석 정도는 줘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고 네. 다음에는 현재 영입한 인사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예.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승을 했을 때 불안감 그리고 다음에 지금까지 그 분석을 보면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예전에 과거 열린우당이 가반수 152석을 네. 확보하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 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자,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시간을 꽤 짧게 주시네요. 우리 양복순 차장님께서. 그러신가요? 예. 뭐 디코너가 상당히 긴가 보네요. 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우후죽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참 그 문제가 많아요. 여론조사가 지금 대부분 응답률을 보면 3%, 4%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기관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5% 이하는 신뢰도가 떨어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후보자층에서 홍보용으로도 많이 하는데 법의 그 저촉을 교묘하게 피해서 본인들이 그 의리한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네. 소위 말하는 맞춤형 장난을 여론조사. 좀 많이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유권자들의 그 표심이라든가 정당이 나중에 경선 과정에서 혼동을 주는 네. 이런 여론사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6.13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더라도 네네. 이 뭐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특정 후보가 월등히 앞서갔는데 막상 이 뚜껑을 그렇죠. 열어보니 네. 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우리가 되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정세균 전 국회의원이 네. 그 4년 전에 종로에서 그 박진우 후보인가요? 여론조사로는 절반 가까이 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럼 맹신할 건 아니다. 25%가 지고 있었던 건데 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긴 걸로. 알겠습니다. 네. 참 이제 총선 앞두고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들 좀 여쭤봤는데 시원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고 좀 당분간은 이 체제로 좀 유지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4.15 총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현 유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